기쁨도 한철, 슬픔도 한철.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덜어지겠지만 그 아픔 모두 사라질 때쯤에는 나도 예전의 나만큼 젊진 않겠지. 시간만이 건넬 수 있는 위로, 시간만이 앗아갈 수 있는 무엇. 하루를 얻고 그러나 하루를 잃는, 어쩌면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함께하는 삶이 기쁨과 의미로 충만하다면 더 좋을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여서 더 힘든 경우도 있죠. 이럴 땐 혼자인 삶이 부럽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혼자인 삶과 함께하다 혼자가 된 것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에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바꿔 홀로 서기 위해 애써야 하는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온전한 혼자의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포르체에서 펴낸 혼자여서 괜찮은 하루입니다. 이 책을 쓴 곽정은 씨는 20년째 기자와 작가로 그리고 강사이자 방송인으로 여성의 삶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바쁜 일정 중에도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명상학 박사 과정 중에 있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연애 컬럼니스트로 불리웠던 그녀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고 12년이 지난 지금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기까지 스스로를 사랑하며 성장해온 자신의 사적인 고백을 담았는데요. 첫 페이지에 있는 칼 융의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저 꿈을 꿀 뿐이지만 자신의 내면을 보는 사람은 비로소 꿈에서 깨어난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문. 더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혼자구나. 내가 외롭구나 라고 느낄 때가 인생을 더 좋은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걸. 사람들과 하하호호 함께 웃고 떠들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성장으로 가는 그런 문.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을 아예 보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희미하게 그 문을 알아보고도 앞에서만 서성거리다 발걸음을 옮겨버린다. 혼자 시간을 보내도 그렇게 적적하지 않을 때 세상은 연애 세포가 사라진 거라며 은근히 겁을 주지만 나는 감히 말하겠다. 삶이란 그 순간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통찰력도 그때 생기는 것이라고. 어떤 증거. 맙소사,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아 라고 느꼈다면 그건 내가 그동안 진짜 많이 외로웠구나 라는 증거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슬픈 이별이 라고 느꼈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든 일을 겪고도 나만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착각했다는 증거다. 부실하고 얄팍한 증거에 기댄 채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며 사는 것일까? 감정의 수명. 감정의 원래 수명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원래 수명이라니. 그럼 몇 날 며칠 혹은 몇 년까지도 지속되었던 나의 과거 감정들은 다 뭐였단 말인가? 하나의 감정이 신경계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감정의 원래 수명은 1분 30초가량이라는 연구 결과는 그래서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지속되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를테면
이별 후 아주 오랫동안 상대를 향해 있는 분노와 미움 같은 것은 결국 처음 발생한 감정에 내가 끊임없이 생각을 덧붙인 결과였던 것이다. 물론 알고 있다. 늘 1분 30초 만에 모든 감정이 다 해결될 수는 없음을.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먹이가 되는 생각들, 나를 자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생각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그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서히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생각의 노예가 아닌 생각의 주인으로 살길 원한다. 이 정도면 괜찮을지도. 제주에 가서 본 자연 중에 기억나는 것을 꼽으라면 외돌개를 꼽을 것이다. 오랜 풍화에 침식되어 결국 단단한 부분만 남아있는 거대한 기둥. 이런 일들 저런 말들에 원래는 내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깎여나가도 남는 것이 결국은 가장 단단한 부분이 되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아름답고 고고하게 우뚝 서 바다를 굽어볼 나의 외돌개는 어떤 것일까? 슬픔과 좌절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슬픔과 좌절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군. 열등감 이야기. 심리학자 아들러는 열등감을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감정으로 보았다. 그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그 열등감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삶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성장 과정에서 주 양육자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 만나는 사람과 건강한 애착관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흔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사랑받기 힘들 거야 라는 생각, 즉 관계 내에서의 열등감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고른 사람조차 불안정한 내면의 소유자일 때가 많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가 상대를 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나를 좋다고 해주는 사람을 찾는 것에 온 신경을 맞춘다. 그러고서 나를 좋아해 주다니 이제 제가 다 맞출게요 라는 태도로 흘러가고 만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좋다고 말해줄 사람이 된다. 그런데 나는 사랑받기 힘든 인간이야 라는 이 굳건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 잘 버는 사람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의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 만나던 연인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믿었던 관계에서 배신을 당했을 때, 다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당황하고 절망한다. 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열등감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알아차려야 한다.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따뜻한 관심이 고프고 늘 감정적으로 허기져 있었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삶과 관계를 누리고 싶은 현명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바보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현명한 나를 알아차리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도. 나를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 온 마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살고 있었다면 이젠 그런 나를 알아차리고 선택해야 한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인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또다시 이 세상을 헤매다닐 것인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이 얼마나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 인생의 좋은 시간을 다 보내는 일은 너무 슬픈 점이라는 견해를 전하며. 밀당 이야기. 수년 전까지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어떤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확고한 가치로 자리 잡는 일이 있다. 어쩌면 밀당이라는 단어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지. 자신 있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밀당이라는 흔하고 쉬운 말 앞에서는 나도 밀당이라는 걸 해야 하나? 라는 갈등에 빠지고 만다. 어려서부터 혹여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기면 그 즉시 나 너에게 관심 있다. 나랑 만나볼래? 라고 말하곤 했던 나는 사실 이 단어가 처음부터 맞득잖았다.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을 동시에 저울 위에 놓고 요상한 저울질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 애매함이 싫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 100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20 정도인 척 연기할 자신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면 그건 이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관심 없는 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이 싫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걸. 밀당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에 관한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없도록 만든다. 밀당이라는 방법론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는 사람인지는 잊어버리고 오직 타이밍과 테크닉의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기 쉽다. 이 타이밍에 좀 더 밀었어야 하나? 저 타이밍에 좀 더 당겼어야 하나? 라는 고민에 매몰되는 것이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고유한 무엇 때문이지 그 사람의 밀당 기술 때문은 아니었을 텐데 정작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는 우리의 고유한 무언가를 보여줄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술로 다가갈지를 고민한다니.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기술에 집착하고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갖은 계산에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모두 밀당이 자신의 가치를 올려주는 어떤 방법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사실 밀당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나 쓰게 되는 무엇은 아닌지.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하고 만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소시적 매거진 에디터로 일할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10가지 방법이라든가 그와의 불씨를 되살리는 29가지 테크닉 같은 기사를 썼던 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기사들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잠시 그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게 아닌데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채로 연기를 하라고 말했던 그 기사들은 사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기사일 뿐이었다. 마음을 얻고 싶으면 마음을 주어야 한다. 얕은 테크닉으로 접근하면 그 얕은 테크닉을 시험해보는 기회밖에는 얻지 못하는 법. 세상에 떠도는 숱한 테크닉의 마음을 빼앗겨 정작 내가 관심을 가진 그 사람에게 건넬 마음 같은 건 남아있지 않게 된 게 아닐까? 고유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시간은 어딘가 많이 슬프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는 두고두고 회자되는 영화 봄날의 간다의 대사다. 거침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지만 서서히 삐걱거리는 관계.
상우는 은수에게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언제까지고 함께하고 싶고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바랐지만 상대는 나만큼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허탈함이란 여러 번을 겪어도 쉽게 무뎌지지 않는 어떤 것이니까. 지난주에 강연하러 갔던 학교에서 한 학생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매번 반년 정도면 연애가 순식간에 끝나버리는데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질문은 더없이 간단해 보였지만 누구를 만나도 비슷한 시기, 비슷한 방식으로 헤어졌던 사람의 피로감이 느껴졌다. 반년.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영화 속 은수와 상수도 겨울에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어 헤어졌던 게 생각났다. 호감과 호기심이 만들어낸 사랑의 감정이 위기를 맞는 건 대단히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지만 계절이 두 번 변할 그 언저리에서 우리는 꽤나 많이 이 관계를 계속할지 말지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 같다. 자신들도 모르게 일종의 중간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랄까. 시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리지 않는 이상 관계는 종료의 절차를 밟게 된다. 어째서 내 연애는 늘 6개월 언저리에서 끝나는가? 라고 물었던 그는 늘 그 언저리에서 상대방과 계속할지 말지를 가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라고 그 느낌을 모르지 않는다. 머뭇거리며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날에 대해 비적거리는 태도는 의외로 읽히기 쉽다. 미적거리는 두 사람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은 뻔한 일 아닌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상호 간 중간평가를 한 번쯤 잘 통과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계속 잘 될 거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를 시작하는 것보다 관계를 지켜나가기가 더 어렵고 버거운 이유는 우리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몸, 감정, 생각, 둘러싼 환경들까지. 인지하지 못할 뿐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변하고 그래서 관계를 지키는 일은 시간이 간다고 더 수월해지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 사람을 2년간 만나고도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 온 전력을 다해 공격하기 바빴고 그래서 무참히 이별을 맞았던 그 해에 나는 인도까지 날아가 명상 지도자를 찾아가 물었다. 왜 우리는 처음에 뜨거운 마음을 잊고 서로에게 상처 주기 바쁜 존재가 되는지를. 그는 대답했다. 누군가에게 처음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지극히 피상적인 이유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외모가 멋지거나 배경이나 경제력이 훌륭해서 혹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혹은 남들 다 연애하고 결혼하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선택을 하죠. 그러나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만나도 돼요. 다만 두 사람이 만나는 이유가 그것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가면 상대의 외모나 경제력, 나에게 잘해주는 정도, 나의 불안감은 처음과 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동지의식, 존중,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과 동일하게 존중할 수 있는 상태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애초에 서로에게 빠진 그 이유만 생각하며 왜 처음과 같지 않느냐, 왜 처음처럼 나를 아껴주지 않느냐 따져 묻는다 했다. 안정된 사랑으로 변하기 위해서 관계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처음에 그 이유들, 두 사람이 함께 탄 첫 번째 배를 버리고 더 좋은 배로 함께 갈아타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에 올라탔다 탈출하는 일을 반복하게 될 뿐이다. 고단한 인생이 어리석은 사랑 때문에 더 고단해지는 것이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그렇게 말한다. 사실 사랑은 변해야 한다고.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고 마음을 알아주며 상대방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상대의 행복을 위해 애쓰지 않는 관계는 당장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는 무엇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다 알고 설명까지 할 수 있다 해서 사랑이 쉽겠나? 십수년 했던 직장 생활의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 내 마음을 전달하고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1000만 배쯤 힘들다. 직장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지만 이 사랑만큼은 계속하고 싶은 걸 보면 사랑 참 뭔가 싶으며 그걸 지켜낸다는 건 또 대체 뭔가 싶은 것이다. 사랑 때문에 힘들었던 누군가에게 이 글을 통해 한 조각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다음번에는 더 좋은 사랑들 하시기를. 3가지 3. 대학원에서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어떤 심리학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학설과 치료법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관해 배우게 된다. 프로이트와 융, 아들러로부터 이어지는 다양한 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들여다보았는지 탐구하는 과정을 배우다 보면 학자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토록 다를 수 있을까 감탄하고 또 끄덕거리며 공부하게 된다. 많은 학자 중에 내 마음을 강하게 끌었던 사람은 긍정심리학자인 마틴 셸리그만이다. 그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소중하게 여겨졌던 인간의 긍정적 특성에 주목했다. 사람의 부정적인 면에 주목해 그것을 고쳐가는 방식이 아닌 좋은 특성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이 인간에게 더 유익하다고 본 것 같다. 사랑, 용감함, 진실함, 용서, 겸손, 낙관성과 같은 총 24개의 덕목 중 누구나 2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강점을 대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문제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좋은 점에 주목하는 것. 그는 그렇기에 일상에서도 감사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 마틴 셸리그만이 한 이야기 중에서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삶의 3가지 길이다. 그는 삶을 추구하는 방식에는 3가지 길이 있다고 했다. 바로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의미 있는 삶. 즐거운 삶은 많은 사람이 소위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말하는 모습에 가깝다. 비싼 것을 살 수 있고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고 신나는 무언가를 즐길 수 있는 삶. 말하자면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전시하면 남들이 딱 부러워할 그런 삶이다. 많은 이가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때때로 그 목표를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좋은 것을 즐기고 부를 쌓고 여유롭고 호화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점점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일종의 업그레이드를 바라는 쪽으로 향하지만 정작 더 좋은 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만족감은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케이크를 먹었을 때 느끼던 만족감은 2번째 케이크를 먹었을 때 확연히 줄어들게 마련이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동안 여지없이 작용한다. 2번째에 몰입하는 삶도 우리가 주로 추구하는 삶의 방식 중 하나다. 공부하는 학생도 일하는 직장인이나 사업가도 저마다의 과제가 있고 해내고 싶은 일들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때때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주어진 일에 몰입하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성장과 좌절을 경험한다. 자신의 존재를 잠시 잊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몰입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된다. 몰입하는 삶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가능성도 높아지기에 즐거운 삶이 따라오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몰입을 경험하고 즐거운 삶도 사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에 만족감과 충만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긴 했지만 삶의 허무함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은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기는 것만으로는 인생을 진정 잘 살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은연중에 짐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내가 완벽히 매료된 마틴 셀리그만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세 번째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가 말한 세 번째의 삶은 바로 의미 있는 삶이다.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몰입의 에너지를 경험하며 자신의 일에서 깊은 성장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생은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범위 이상으로 사용해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어떨까? 삶의 의미란 그저 잘 먹고 즐겁게 놀며 열심히 일하는 시간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재능을 바탕으로 타인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향할 때 비로소 인생의 목적성이 뚜렷해지고 또한 그 결이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의 고민은 많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에 관해서는 얼마나 깊게 고민했던가.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다 말하면서도 남들처럼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늘 모든 것에 우위에 있지는 않았나. 삶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즐겁게 살고 싶다. 또한 내가 선택하고 추진하는 일 안에서 한없이 몰입하는 기쁨 역시 누리고 싶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내 삶이 타인에게 소중하고 귀한 의미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꼭 있어야겠지.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도록 마지막 순간에 한탄과 아쉬움이 아니라 충만함과 기쁨이 자리할 수 있도록. 아니지.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도 마지막엔 조금만이 아쉽고 슬프려나? 저자는 이혼 후 성공적으로 홀로서기를 한 지금의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가끔은 누군가의 아름다운 결혼사진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혼자 잠드는 침대 한편이 쓸쓸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대수롭진 않다. 가끔 부러운 것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언젠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그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로 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는 확신할 수 있다. 혼자서든 둘이서든 나는 행복하고 충만하게 온전한 내 삶을 살 것이라는 것. 찬란했던 지난 10년이 나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교훈이 바로 이것이니까. 혼자여도 괜찮고 온전하게 살 수 있을 때 그때의 함께는 보너스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